정혜준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었다. 차트는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의 눈가엔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안정적인 직장, 사랑하는 아내 박미영, 그리고 대학생이 된 딸 서현.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통장 잔액은 4,000원.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고 휴대폰 요금조차 연체 중이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혜준입니다. 48살, 한때는 중견기업 과장이었던 사람이죠. 지금은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됐지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코인 투자 열풍이 불었어요. 혜준아, 이거 진짜야? 나 벌써 1,000만 원 벌었어. 그런 말들이 제 귓가를 맴돌았죠. 처음엔 관심 없었어요.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적금, 예금, 안전한 투자만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렸어요. 제 나이, 제 연차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딸 서연이는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고 아내 미영이는 친정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장으로서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단 100만 원으로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소액만 투자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이 불어났어요.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짜릿함이란? 제가 평생 월급으로 모은 돈보다 빠르게 돈이 늘어나는 걸 보니 마치 제가 천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한 게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고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불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혜준이 형 대박 났다며? 라고 물으면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쭐했죠. 아내에게도 말했어요. 여보, 내가 투자 좀 하는데 꽤 잘 되고 있어. 우리 생활비 좀 아껴서 나한테 맡겨봐. 불려줄게. 미영이는 제 말을 믿었어요. 그녀는 늘 저를 믿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알뜰하게 생활비를 아껴서 매달 100만 원씩 제게 건넸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더 큰 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000만 원이 2,5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됐어요. 처음엔 괜찮아, 곧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결국 3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어요. 그 돈은 제 퇴직금, 적금, 그리고 아내가 모아둔 생활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사업 확장하려다가 실패했어 라고 거짓말했죠. 미영이는 위로해줬어요. 괜찮아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배신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가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가족이 잠든 밤이면 저는 괴물로 변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코인 차트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뛰었어요. 이번만 오르면 돼. 이번만 오르면 다 갚을 수 있어. 그 주문을 되뇌며 저는 매일 밤을 지새웠죠.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었어요. 소위 말하는 물타기였죠.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손실은 더 커졌고 제 정신은 점점 황폐해졌어요. 아내 미영이는 제가 밤마다 뭘 하는지 몰랐어요. 여보,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하는 거예요 라고 둘러댔으니까요. 그녀는 제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선을 넘었어요. 미영이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을 해약한 겁니다. 그녀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챙겨서 은행에 갔죠.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부인분 모시고 오셔야 해요. 저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입원 중이에요. 급한 수술비가 필요해서요. 직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절차를 밟아줬어요. 그렇게 1,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 2배로 불려서 돌려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자기 합리화로 저는 다시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결과는 뻔했죠. 사흘 만에 그 돈도 모두 날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서연이가 장학금 받았대요. 우리 딸 대견하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훔친 그 돈은 서연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미영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거든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미영이와 서연이가 제 앞에서 울면서 외치는 꿈이었죠. 도둑놈,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중독이었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딱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요? 저도 그랬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오직 한 사람, 윤호만이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제 대학 동기였어요. 오랜 친구였죠. 그가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건 제가 가장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혜준아, 요즘 힘들다며? 내가 도와줄게.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구원자 같았죠? 우리는 조용한 호프 집에서 만났습니다. 윤호는 맥주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형, 나 요즘 대박 났어. 코인으로 10억 넘게 벌었어. 제 눈이 커졌죠? 10억? 진짜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서 계좌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10억 원이 넘는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와, 윤호야? 너 어떻게 한 거야? 윤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부 정보야? 내가 아는 형님이 코인 거래소 관계자인데 그쪽에서 흘러나온 정보로 투자하는 거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부 정보라니? 그건 마치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정보 나도 줄 수 있어?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 이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야. 근데 형이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최소 투자금이 5천만 원이야. 그 이하는 안 받아줘. 5천만 원. 제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호가 덧붙였어요. 형, 퇴직금 있잖아. 그거 빼서 투자해. 한 달만 있으면 2배로 불려줄게. 아니, 3배도 가능해. 저는 망설였어요. 퇴직금은 정말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하지만 윤호의 말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형,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나만 믿어.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했습니다. 명목은 가족 의료비였죠. 인사팀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류를 처리해줬어요. 5,500만 원. 제가 15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 돈을 인출해서 윤호에게 건넸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잘 결정했어. 한 달 후에 억소리 나게 만들어줄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호가 추천한 코인이 급등했어요. 봐, 형. 벌써 30% 올랐어. 윤호의 문자를 보며 저는 환호했죠. 하지만 이틀 뒤 그 코인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50%가 빠졌어요. 저는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윤호야. 이거 왜 이래? 내부 정보 맞아?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일십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그 코인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제 5,500만 원은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윤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집, 회사, 단골 카페까지 모두 돌아다녔죠. 하지만 윤호는 연기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보여준 10억 원짜리 계좌는 조작된 화면이었습니다. 그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저는 그의 수십 명째 피해자였던 거죠. 모든 걸 잃었어요. 정말로 모든 걸? 제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사부. 균열의 시작. 어느 날 아침 미영이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그녀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 문자 알림이었죠. 박미영 고객님, 신용대출 3천만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거였구나. 한 달 전에 미영이 명의로 만든 대출이었습니다. 물론 그녀 동의 없이요. 이게 무슨 문자예요? 내가 대출 받은 적 없는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순간 거짓말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그거? 여보, 미안해. 집 수리비 때문에 급하게 필요해서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 곧 갚을 거야. 제 동의도 없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신용도는요?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들다니? 저는 그녀를 달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 하지만 미영이는 더 이상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있었는데 미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 손에는 통장 몇 개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적금은 어디 갔어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적금? 그게 무슨?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행에 확인했어요? 1,500만 원짜리 적금 석 달 전에 해약됐더라고요. 제 도장이 찍힌 서류까지 있었고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무슨 사업이요? 당신 작년에 사업 접었잖아요?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결혼 15년 만에 처음 듣는 그녀의 고함이었습니다. 대체 뭐 하신 거예요? 우리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미영이는 제 노트북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 뭐예요? 여보, 그건. 비밀번호 말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밀번호를 말했어요. 미영이가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는 코인 거래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거래, 수억 원의 손실 기록. 그걸 본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코인. 투자요? 당신이 코인을 했다고요? 미안해. 미안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 등록금이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다 갚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미영이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녀 눈빛은 처음 보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당신 눈을 보니 알겠어요? 당신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킨 게 두려운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들킨 게 무서웠을 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미영이는 방문을 잠가버렸고 서연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딸, 아빠가 죄송. 말 걸지 마세요.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23 딸의 그 눈빛에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가 제 휴대폰을 요구했어요. 휴대폰 좀 봐도 돼요? 왜? 다 얘기했잖아. 다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휴대폰 주세요.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제 카카오톡을 열어서 윤호와의 대화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호 형, 미영이 명의로 된 재산 목록 보내봐. 저 왜? 윤호 그것들만 정리하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형수 몰래 처리해. 저 그건 좀. 윤호 형 지금 고민할 때야? 빨리 안 하면 형도 끝이야. 저 알았어. 목록 보낼게. 그 대화를 본 미영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나랑? 우리 딸을 이용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건 윤호가 꼬드긴 거야. 그 목록을 보냈잖아요. 당신이 직접 보냈어요? 미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제 보험, 제 적금, 심지어 서연이 이름으로 된 통장까지 목록에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 팔아넘길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장학금 못 받게 됐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빚 때문에 가족 재산 조회에서 걸렸대요. 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대출 연체 기록 때문에 엄마 신용등급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도 학자금 대출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아니라 돈을 사랑했던 거죠? 우리는 그냥 돈을 만드는 도구였던 거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괴물이었어요.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배신한 비겁한 남자. 미영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게요. 여보.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신용도 망가졌고 딸 미래도 망가졌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미영이가 비웃었어요. 당신한테 기회가 몇 번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의심할 때마다 당신을 믿어줬어요? 그게 다 기회였어요? 근데 당신은 그 기회들을 이용해서 저를 더 깊이 배신했어요? 방 안에서 서연이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외할머니 댁으로 갈게요. 여기 더 있기 힘들어요? 그렇게 제 가족이 떠났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이 제 손을 떠나갔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경찰에 고소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서연이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들고 왔죠. 여기 서명하세요. 커피숍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동의서. 그걸 보는 순간 제 인생이 정말 끝났다는 게 실감났어요. 미영아, 박미영으로 부르세요. 이제 당신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서연이는? 잘 지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차가운 대답이었죠. 서연이한테 한마디만. 안 돼요? 서연이가 당신 보기 싫대요. 펜 끝이 서류 위에 닿았습니다. 정혜준. 제 이름을 쓰는 순간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잘 살아요? 미영이는 서류를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커피숍을 나갔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식어버린 커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가족보다 돈을 선택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날 저녁 제 물건들은 모두 현관 앞에 놓여 있었어요. 옷가지 몇 벌, 노트북,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제 15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집 안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짐 다 나갔어요? 응, 다 치웠어. 제 딸은 제가 집을 나가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죠. 어머, 혜준 씨. 이사 가세요? 네. 그렇게 됐네요. 거짓말도 못하겠더군요.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미영이와 서연이를 봤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서연이가 웃고 있었어요. 제가 없어진 후 처음 보는 딸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이도 편안해 보였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제가 사라진 게 그들에게는 해방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서 서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봤어요. 5살 때 유치원 졸업식 사진. 그때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아빠, 나 커서 아빠 같은 사람 될 거야. 그 말이 지금은 비수가 돼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다음 날 미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이 등록금 내가 책임질게. 시간 좀 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틀 후 법원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 통지서가 왔어요. 미영이는 제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었죠. 어느 날 회사에서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혜준 씨, 자네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 혹시 문제라도 있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네 근무 태도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왔어. 정리 좀 하게. 정리라는 말은 곧 해고를 뜻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저는 회사에서도 쫓겨났어요. 퇴직금도 이미 탕진했으니 받을 것도 없었죠. 실업급여 신청을 했지만 자진퇴사 처리돼서 그것도 막혔습니다. 제게 남은 건 빚과 수치심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대규모 코인 사기 사건 주범 검거. 피해 금액 500억 원 추정. 화면에 비친 얼굴. 윤호였습니다. 그는 수십 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썼다고 했어요. 내부 정보라는 거짓말로 돈을 모아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속은 거였구나. 완벽하게 속았어요. 그런데 웃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후회되고.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자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윤호가 아니었어도 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돈을 날렸을 테니까. 문제는 윤호가 아니라 저였으니까요. 고시원 3층 1번 방. 거기가 제 새 주소가 됐어요. 창문도 없는 사각평 남짓한 공간.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이 전부였죠. 월세는 30만 원. 그것조차 내기 버거웠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를 버텼어요. 시급 9,000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죠. 손님들이 버린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이 제 끼니였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이 없을 때 휴대폰을 켰어요. 미영이 SNS를 몰래 봤습니다. 그녀는 새 프로필 사진을 올렸더군요. 서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응원이 가득했어요. 미영아, 다시 시작하는 모습 보기 좋아. 언니 정말 강하다. 응원해.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그들의 삶은 더 나아졌더군요.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 취객이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소주를 집더니 계산대로 왔죠. 1,000원. 500원 부족한데 그냥 가면 안 돼?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금액을 주셔야. 야, 이 새끼야, 500원 가지고 지랄이야? 취객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맞받아쳤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력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500원 제 돈으로 채워드릴게요. 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취객은 해에 웃으며 소주를 들고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바닥을 봤습니다. 500원 때문에 굴욕을 당하는 제 모습. 이게 과장이었던 정혜준의 현실이었어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일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달력의 날짜가 지워질 때마다 제 삶도 함께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가끔 거울을 봤습니다. 쑥대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눈가에 다크서클과 파리한 얼굴. 48살이 아니라 60대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노숙자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분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셨어요. 제가 남은 도시락을 드렸죠. 여기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5,000원. 월세 내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저는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께 사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월세 좀 늦춰주실 수 없을까요? 혜준 씨, 이번이 3번째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일주일만요? 제발.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렇게